경제성공학 이자율 응용 동영상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짤방 준 거는 리뷰를 다 했고 나왔던 학생들이 뭐 설문조사 여러 과목에서 의견 준 것 중에 좀 이런 걸 얘기를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들 중에 좀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지금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생들 뭐 해보는 거 추천한다라고 해서 앞서 요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던 다른 시간에 대학생 때에는 한계 도전을 해봐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계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그게 실수가 되고 큰 잘못이 될 수 있지만 학생 때에는 그것이 좀 용서될 수 있고 또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이 기회를 그런 것에 나를 발견하는 것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술, 게임,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인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술이랑 게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의 특수성,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보통 다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일반적인 성질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 얘기했지만 보통 규칙을 잘 따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 모범적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크게 모나지 않은,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걸 좀 느슨하게 잡더라도 크게 좀 아슬아슬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의 학생들은 좀 적겠죠. 선생님이 된 학생들 중에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많은 다수의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줄여서 말해서 너드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샌님이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절을 보냈든 간에 대학교에 오면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도 해주고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양한 걸 해보라고. 그 중에 하나는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있어요. 동호회도 있고 요즘 뭐 게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꼭 학교 내에 있는 학과 내에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나 폭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요즘 흔히 MBTI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E인 사람보다 I인 사람은 뭐 좀 사람을 덜 만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E라고 해서 꼭 사람을 많이 만나고 I라고 해서 사람을 덜 만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설령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대학교 때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정말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겠다라는 것도 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나랑 다른 걸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반응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나는 이게 즐거운데 얘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 나는 요런 걸 맞춰 나갈 수 있고 요런 거는 뭐 함께 하면서 조정해 가면서 좀 즐겁기도 한데 이런 건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구나.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거는 처음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런 게 좋아지기도 하는구나. 나는 한 5명이 놀 때는 되게 즐거웠는데 그게 한 10명 넘어가니까 너무 불편해지는구나. 또 반대로 나는 한 두세 명 있을 때는 막 미칠 듯이 어색한데 이게 뭐 좀 집단이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이지만 이게 한 50명, 100명쯤 돼서 단체로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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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뭐 좀 창피함이 날아가면서 나도 모를 희열과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나의 취향, 나라는 사람의 성격, 나라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긴 인생을 살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구나라는 거를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대학생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학과 생활을 하면서 뭐 동기들 안 친한 동기들이랑도 뭐 얘기도 해보고 너 숙제했냐 뭐 라는 것부터 뭐 공대생이고 남학생이면 공대생의 3대 토크가 있어요. 남학생들은 야 밥 먹었냐? 숙제했냐? 야 예쁜 여자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여학생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사소한 시시껄렁한 얘기로부터 뭐 장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여행을 같이 가자. 뜬금없이 별로 안 친한 애랑 여행을 같이 가게 되기도 해요. 대학생 때.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얘랑 애매하게 친한데 얘가 갑자기 군대 가는데 야 나 혼자 가기가 좀 그렇다. 그럼 그래? 아씨 몰라 수업제 1박 2일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해서 해봤는데 어 별로 안 친한 줄 알았는데 그 술을 밤새 마시면서 뭐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얘랑 나랑 요런 점이 또 잘 맞네. 혹은 내가 이 사람 어떤 특정인에게 이 정도의 신경을 써주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를 신경을 쓰면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는 게 전적으로 이렇게 좀 몰입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내가 요런 감정이 드는구나. 내가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오히려 어떤 사람을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 친근한 사이로 여겨지게 하면서 그게 좀 좀 뭔가를 얻은 듯한 뭔가 좀 생긴 듯한 새로운 계기가 된 듯한 이런 감정마저 느껴지는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나만의 특수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운이 좋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이건 뭐 제가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제가 사람에 대해서 프로세스 하는 방식입니다만은 대체로 다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대학교 때 발견한 건데 우린 누군가랑 친하게 지내려고 할 때 상대방한테 뭘 자꾸 해주려고 해요. 상대방한테 뭘 자꾸 해주면서 내가 이걸 해주면 얘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겠지? 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뭐 먹을 걸 준다든지 뭐 과제를 도와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뭐 상대가 특별한 뭐 이상한 성격이 있지 않는 한은 제로보다는 나한테 좀 호감이 올라가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연시로 따지면 호감작이 상승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가 할 수 있는 되게 사소한 어떤 부탁을 해서 상대가 그걸 들어줬을 때 상대가 나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크게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뭐 특별히 얘가 싫다거나 뭐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뭐 꽝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쟤 알긴 아는데 뭐 같은 과 친구라거나 뭐 아니면 같은 과 선배라거나 후배라거나 알긴 아는데 혹은 동아리에서 그냥 몇 번 봤다라거나
뭐 그렇게 잘 알진 못해. 그냥 뭐 지나가는 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야 나 미안한데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없어. 너 혹시 보조 배터리 있으면 나 잠깐만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했는데 마침 나한테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뭐 수업 끝나고 나서 1시간 혹은 2시간 끝나고 나서 와서 주면서 뭐 초콜릿 같은 걸 돌려주면서 야 진짜 고맙다 아니면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야 진짜 고맙다 큰일 날 뻔했어 나 이거 없었으면 3패 안 돼가지고 나 집에 못 갈 뻔했잖아 오늘 야 진짜 고맙다 그때 이제 내가 그 친구를 느끼게 되는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야. 근데 얘가 나를 되게 좋아하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과자를 주고 할 때는 나는 저 사람에게 호감을 표시한 게 분명한데 저 사람이 내가 과자를 준 거를 어느 정도 호감으로 느낄지를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해진 상황이에요. 그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야, 고맙다, 고맙다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 이건 뭐지? 이건 뭐, 저 자식 나 좋아하네? 그럼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제 경험상,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한다, 고마워한다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크게 열려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 사람에게 뭘 억지로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그 사람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사소한 부탁을 내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면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특히나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고백을 하고 싶을 때는 제 경험상 거의 다 먹혔던 조언이었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얘기에 너무 열을 올렸는데 제 말은 뭐냐면은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겪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 중에 한 가지이긴 한데 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렇게 당연하게 느꼈던 어떤 프로세스도 이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세스도 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경우에 초면인 사람에게 굉장히 배려하는 말투를 쓰는데 제가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야? 안 친해지겠다는 건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대뜸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어느 정도는 또 친구들 조금만 친해지게 되면 친구든 선후배든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건들건들 대면서 아야야 뭐 이렇게 으아 뭐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혹은 어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혹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구나. 어떤 경우에 어떤 성향일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이걸 내가 배려라고 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다라거나 내가 좀 잘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런 걸 싫어하는 경우는 내가 좀 머쓱해지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이걸 굳이 에너지를 쓰면서 한 행동인데 딱히 그렇게 효용이 있지 않구나. 나도 앞으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라든가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내가 지나치게 이거에 에너지를 쏟고 상처를 받는다라거나 하는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성격의 어떤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해야 된다? 지금 20대 초반에 해야 돼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다니고 뭐 잠깐 만났다가 그래 말어 안 봐. 이렇게 해도 크게 후환이 있거나 인생에서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닌 시절이에요. 저처럼 나이가 40대 중반이 돼서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나 인연을 잃게 되면은 좀 손실이 커요. 새로 그런 인연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은 뭐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너무 소중하고 초등학교 친구들 못 잃어 막 이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아주 소수만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애써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양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탐색도 하고 혹은 아니다 싶으면 손절도 쳐보고 혹은 아니다 싶으면 사과하고 다시 봉합도 해보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거나 불만족을 느끼고 내가 어떤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괴로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너무 썰이 길어졌는데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좀 흥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저랑 술을 마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자율의 응용, 복리기간입니다. 예제를 대뜸 던져놓고 시작을 하죠. example 401, 복리기간과 이자 계산입니다. 이자율이 1년에 12%인 정기예금이 실제로는 매월, 달마다 이자를 정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계좌에 100만 원을 제가 저축한 경우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복리기간이 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중요한 포인트는 복리기간은 월이다. 달마다 이자를 계산한다. 그럼 한 달마다 이자를 계산하니까 한 달에 이자를 얼마나 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니까 12%가 1년 12달이니까 12 나누면 1%겠죠. 그래서 밑에 1%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년에 12% 주던 걸 매달 1%, 1%, 1%, 1%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 달에 줬던 1%가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럼 실제 1년 동안 이자를 얼마를 받나? 1년 후에 그냥 12% 받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받겠죠. 그걸 한번 같이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면 전환이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제 4-1번. 아유, 안 예쁘게 왜 색칠이 덜 돼 있니? 네, 그냥 12% 이자를 1년으로 받으면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입금을 해서 1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FV로 12%를 쓰게 되죠. 12%. 이게 일부러 플러스 100으로 쓴 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1년 후니까 이자 12% 받고 도가 112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고 매달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1%. 네. 그리고 기간 0. 그리고 PMT 파트는 없고요. 예. PV는 여기에 원금 들어간 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1% 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101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1년씩 계속 FV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에 굳이 제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상하다 했어. 그냥 1이 들어가는 거죠. 100에서 101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은 요 101만 원을 기준으로 요 바로 앞에 칸이죠. 101만 원을 기준으로 역시나 1%로 1년을 FV를 계산하면 101만 원이니까 1%가 11,100원이에요. 11,100원입니다. 여기 0.01이 붙죠. 그래서 102만 원이 아니고 102만 100원입니다. 세 번째도 또 조금 더 붙어서 103만 300원, 104만 600원, 105만 1000원. 벌써 5달쯤 되니까 조금 달라졌죠. 106만 1,500원 이렇게 해서 쭉 봤더니 마지막 12달 후에는 그동안 조금씩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에 받았던 10,000원은 여기까지 오면 11달 동안 이자가 붙었어요. 여기서 받은 돈은 10달 동안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사라졌었네. 이자가 그냥 붙은 것보다 좀 많았어요. 얼마 붙었어요? 100만 원 빼면 12.68만 원 받았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보면 여기 보시면 그냥 한꺼번에 받은 거 보면은 100만 원이 여기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갔는데 매달 10,000원씩 받은 걸 보면 10,000원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점점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곡선이에요. 미세하게 곡선이라서 보면은 끝에 가면은 112만 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높이가 조금 다르죠. 그죠? 좀 이렇게 격차가 있어요. 네. 한쪽은 112만 원, 한쪽은 112만 6,800원. 6,800원만큼의 격차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즉 1년 동안
112만 6,800원, 즉 12.68, 10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12.68%의 연이자를 받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1년에 12%라고 정기예금이 정보가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더 받았다. 이게 내가 실제로 받은 돈이죠. 실제 느낀 돈이죠. 그럼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며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 예제부터 했는지 알겠죠? 좀 감을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실효이자율입니다. 실효, 실제로 효과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실효니까. 네. 실제 효과, 효력이 있는, 네. 실제로 효과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자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ffective interest rate입니다. effective interest rate.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명목 이자율이에요. 아래쪽에 있어요. 명목은 말 그대로 적어놨다는 뜻입니다. 이름 붙여놨다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네. 여기 아래쪽에 적어놨어요. 영어로 nominal interest r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효이자율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밑에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냐면 복리기간을 고려한 결과로 실감하게 되는 이자율. 그러니까 복리기간이 우리가 명목 그 이자율로 쓴 기간이랑 조금 달라서 실제로 내가 이자를 느끼는 거는 12%가 아니고 12.68%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example 0401로부터 1%씩 12번 이자를 받았더니 12%가 아니고 12.68%더 12.68%더라. 이게 바로 실효이자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 공식은 1의 n분의 r의 m승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하면은 식을 좀 보시면 m이 복리빈도입니다. m. 복리빈도를 알려면 복리기간을 알아야 돼요. 복리기간 컴파운딩 피리어드를 알아야 돼요. 요 예제에서 컴파운딩 피리어드는 월입니다. 언제마다 이자를 지급하느냐, 이자를 언제마다 나누어서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게 복리기간 컴파운딩 피리어드예요. 요 예제에서는 월이에요.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리빈도는 뭐냐? 이 경우에는 12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네. 월이 1년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는 거죠. 그러면 1년은 12개월이니까 이거 월로 나누면 12가 되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복리빈도라는 거는 명목기간을 복리기간으로 나눈 거예요. 요게 복리빈도입니다. 네, 요게 복리빈도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요만큼을 표시해 놨죠. 그러니까 한 달이 지금 복리기간이고 그 한 달이 1년에 몇 개 들어갔느냐가 복리빈도 12가 됐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년을 통으로 표시했던 게 명목기간, 표시기간 1년이고요. 이게 글자가 굵어서 복모음이 잘 안 보이네요. 네, 1년이고요. 명목 표시 이자율은 아까 본 것처럼 12%의 1년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효 이자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보면 n분의 r의 m승이니까 r이 명목 이자율이거든요. 요게 r입니다. 잘 보이게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공식에 대응이 되게. 이게 r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12%를 여기다 넣고요. 12로 나눴고요. 12승을 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엔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러면 12%를 12로 나누면 1%잖아요. 1%가 0.1이니까 1.01에 12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1268이 돼요. 근데 그게 1 플러스 i예요. 1 플러스 i. 그러니까 실효이자율 전체, 요게 실효이자율입니다. 실효이자율로
1년 동안 P에서 F 계산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1을 빼줘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공식을 만들면 뒤에 1 빼주는 것까지 넣어주면 실효이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뭐 또 선생님이 함수 알려주겠지. 네, 함수 있어요. effe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실효이자율이 effective interest rate니까 effect를 사용하면은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페이지에서 개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공식과 각각 M과 R이 뭘 의미하는지, 복리기간, 복리빈도, 명목기간, 명목이자율,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요 예제 앞에 example 0401부터 요 두 페이지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놓은 내용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잘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두 페이지를 이해 못하면 뒷부분 봐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go back 해서 복습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해됐다고 믿고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제 실효이자율을 실제로 계산하는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example 0402 실효이자율 계산입니다. 명목이자율이 1년에 12%이고 이번엔 복리기간이 분기예요. 네, 분기. 네, 분기는 보통 제가 Q로 쓰죠. 네, 쿼터라서. 분기는 1년에 4번 있죠. 1년에 4번 있습니다. 네, 석 달이죠. 석 달. 연간 실효이자율은 얼마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뭐 요렇게 쓴 다음에 해도 되고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공식대로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보면은 이제 복리기간이죠. 이게 복리기간입니다. 복리기간이니까 복리빈도를 찾아보면 좀 빈자리에다가 적을게요. 네. 이 경우에 복리빈도를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오타가 나니? 복리빈도는 지금 1년에 분기가 몇 개 들어가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1년은 12달, 분기는 석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번 들어가죠. 네, 제가 가렸군요. 네, 그러면 요게 4가 되죠. 그래서 M이 4가 됩니다. 복리빈도가 M이잖아요. 그래서 M에다가 4를 넣고요. 얘가 명목이자율 12%죠. 그래서 R에다가 12%, M에다가 4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를 4로 나눴으니까 3%고요. 네. 퍼센트라는 건 10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늘 강조하지만 퍼센트는 그냥 1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0.03이니까 1.03에 4승하면 1.12551이에요. 그럼 1을 빼주면 0.12551%로 나타내면 12.551%입니다. 1년에 12.551%예요. 이걸 우리가 함수 이펙트를 넣으면 12% 넣고 명목이자율 넣고 복리기간 4를 넣으면 바로 계산해 줍니다. 이걸 스프레드시트로 역시 한번 해볼게요. 보면 명목이자율은 12% 1년이고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처음엔 요걸 헷갈릴까봐가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요 기간을 잘 적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놨어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복리기간이 분기예요. 따라서 복리빈도는 1년에 4번 들어가죠. 4입니다. 그럼 실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공식 그대로 하면 1 플러스 R 명목이자율 나누기 M 그 다음에 승수가 M 다 한 다음에 빼기 1 하면은 12.55% 확대해보면 12.551%뭐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니고 그냥 이펙트를 쓰면은 명목이자율 넣고 12%, 그 다음에 복리빈도 4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넣으면 똑같이 12.55%가 나와요. 그래서 이펙트 함수를 쓰든 공식을 쓰건 똑같아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겠고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외우기 힘든 학생들은 그냥 이펙트 쓰면 실수를 좀 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기를 바랍니다. 뭐 되게 간단한 예제니까요. 네, 이해했겠죠? 네, 실효이자율 계산하는 파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자율 응용 파트도 그 이자율 공식 파트,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계산 파트만큼이나 좀 계산을 하기 위한 챕터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개념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늘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요.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정성 들여 할 테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네. 앞에 좀 썰이 길어서 동영상이 길어져서 좀 자르고 하는데 원래도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조금 길어졌다. 몇 분 정도 더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전한다. 근데 어차피 상관없다. 왜냐면 여러분은 유튜브 스킵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예, 여러분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죠.